집에서 자식들에게 쫓겨난 아버지, 15년 만에 자식들이 무릎 꿇은 이유. 차가운 고시원 방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병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주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에게 쫓겨나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 나무를 깎는 그의 손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15년 후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왜곡되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식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5세의 가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매일 땀방울을 흘리며 두 아들 민호와 현우를 키워왔고 아내 김주희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태식은 건설 현장의 몫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 귀가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의 뒷바라지와 두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주희야, 오늘 현우 시험 결과 나왔대. 1등 했대. 정말요? 우리 현우가 1등이라니. 역시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게. 이러다 서울대 가겠어. 우리 아들 똑똑해. 당신이 고생해서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책도 많이 사줬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너랑 아이들 덕분이지. 난 그저 돈만 벌어다 줬을 뿐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태식의 노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둘째 현우가 명문대 입학 후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도 태식은 한마디 불평 없이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추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자식들의 꿈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유학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아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마련해 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정말요? 근데 어떡해요? 벌써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야간에 경비 일도 하기로 했어. 시간도 남아 돌고 돈도 더 벌 수 있으니 좋지 뭐. 그렇게 태식은 주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2배의 노동을 감내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현우는 국내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태식과 주희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기대했습니다. 태식이 현우의 결혼식장에서 자랑스럽게 축사를 읽던 그날,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우가 이렇게 멋진 신부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현우야, 이미영 양,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란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현우는 아버지에게 깊은 감사의 목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식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네. 두 아들 모두 잘 키워서 결혼시켰으니. 그래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남은 여생 보내요. 태식과 주희는 손을 잡고 노년의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태식이 65세로 은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주희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말기였고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충격에 빠졌고 모든 저축을 투자해 주희의 치료에 매달렸지만 결국 주희는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만 두고 가?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장례식장에는 두 아들과 가족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위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해외 지사 급한 업무를 이유로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서둘러 떠났고 둘째 현우는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통장이랑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글쎄, 아직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구나. 하지만 빨리 정리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집, 그건 왜?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있고. 장태식은 아들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희가 떠난 후 태식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활기 넘치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주희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3개월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고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둘째 현우는 결혼 후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내 이미영과 함께 아이들 교육에 열중하느라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는 여기 바빠서 한국에 자주 갈 수가 없네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 죄송해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아, 회의가 있어서 이만 끊어야 할 것 같네요. 태식의 외로움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어 더욱 괴로웠고 전화기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기 싫어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주희야, 아이들이 이제 다 자기 삶 사느라 바쁜가 보다. 걱정 마. 난 괜찮아. 하지만 태식의 말과 달리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에게 이제 가족 없는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점점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들들이 찾아오지 않자 태식은 결국 용기를 내어 둘째 아들 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간 것이 실수였을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이미영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왔다. 아버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희 집에 손님들 올 예정이라 정리 중인데. 아버지, 다음에 미리 약속하고 오세요. 오늘은 회사 동료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럼 손주들은? 애들은 학원 갔어요. 늦게 끝나거든요. 오늘은 피아노, 영어, 수학 학원이 있는 날이라. 그렇구나. 다음에 올게. 미안하다. 태식은 겨우 10분 만에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들에게 이제는 불청객이 되어버린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근처 놀이터에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젊은 부모들을 보며 자신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현우와 민우를 데리고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타게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후로도 태식은 몇 번 더 아들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더 멀어 자주 가기 어려웠고 현우의 집에서는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항상 학원에 가 있거나 공부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현우의 집에 가서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내내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감독했고 태식은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많이 컸구나. 학교 생활은 어때? 할아버지, 저 이번 영어 시험에서 98점 받았어요. 민준아, 빨리 밥 먹고 단어 외워야지. 오늘 100개 채워야 해. 그래도 가끔은 쉬엄쉬엄. 아버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뒤처져서요. 쉴 틈이 없어요. 식사가 끝나고도 태식은 손주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현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에 누웠습니다. 태식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왜? 제가 회사에서 투자를 좀 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어차피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불편하실 테니까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내가 너희 어머니와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집이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법적으로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자인 저와 형이 동의했어요.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현우야, 내가 어떻게...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노인복지주택이 있더라고요. 거기 신청해 드릴게요. 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구고 가꾼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들들의 결정으로. 그는 격분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희가 병원비를 위해 집을 자신의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꾼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는 형식적인 위로의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태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주희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다음 날 태식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집을 판다는구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현우가 상의했어요. 제가 동의했고요. 너 맞아. 아버지, 그 집은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돈으로는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요. 남은 돈! 그 돈은 다 현우가 가져간다던데!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현우가 정리하고 있어서.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야, 내가 없으니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달 후 그는 결국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현우가 말한 노인복지주택은 대기자가 많아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임시 거처로 소개해준 곳은 고작 10평 남짓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여기서 지내시다가 복지주택 순서 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월세는 제가 6개월까지 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가구와 살림살이는 대부분 처분해야 했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조차 고작 캐리어 하나와 종이박스 몇 개에 담아야 했습니다. 고시원은 태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3평 정도로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태식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밤새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공용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고시원 생활은 태식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아온 그에게 좁은 방과 공용 화장실, 부엌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옆방의 소리가 다 들렸고 냄새나는 공용 화장실은 사용할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어쩌다 걸려온 전화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판 돈으로 제 사업 자금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호야,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집 팔고 받은 돈도 현우가 대부분 가져갔는데. 현우는 주고 저한테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남은 돈이 별로 없단다. 정말요? 현우가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하지만 민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태식은 고시원에서 혼자 TV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과 소액의 퇴직금으로 생활했지만 그 돈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태식은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울함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식은 문득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수면제를 한 움큼 꺼내 들었지만 문득 고인이 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희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는 수면제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기력하게 일어난 그는 우연히 고시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처음에는 지나치려 했지만 이제는 무엇이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마음을 달랠 곳도 필요했기에 망설임 끝에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를 밝은 공간에 태식은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영자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영자는 따뜻한 미소로 태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영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태식입니다. 장태식님, 혹시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글쎄요, 젊었을 때 목수일을 좀 했었는데. 아, 그러시면 목공예 교실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술을 익히실 수 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영자는 그를 목공의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목공의 교실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강사가 친절하게 도구 사용법과 기본적인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목공의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순간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며 익혔던 솜씨가 아직 그의 손에 남아 있었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사도 태식의 솜씨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태식님, 혹시 전에 목공일을 하셨나요? 손놀림이 익숙하시네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무를 만지니 기분이 좋네요. 그러시군요. 기본기가 탄탄하셔서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첫 수업에서 만든 간단한 연필꽂이는 강사의 칭찬을 받았고 다른 참가자들도 감탄했습니다. 태식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태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희야, 오늘 나무로 연필꽂이를 만들었어. 생각보다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 내일도 가볼까 해. 복지관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태식은 곧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태식 씨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구만.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짐 취급받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나도 처음에는 무기력했는데 여기 다니면서 많이 나아졌어. 2번째 달부터는 목공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간단한 소품에서 시작해 점점 복잡한 작품들을 만들어갔고 그의 손재주는 곧 다른 참여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를 조각하는 그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표정과 자세를 잡는 태식의 새 조각상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태식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새 조각상은 정말 생생해요. 마치 진짜 새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 달에 지역 축제가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태식님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짐 취급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의 기술과 경험이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작품 활동에 매진했고 축제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인 몇 가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축제 당일 태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 부스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작은 새 조각상, 나무로 만든 연필꽂이, 장식용 작은 상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대를 채웠습니다. 예상외로 그의 나무 공예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작품들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 다니시는 장태식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저기 계신 분이세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 새 조각상은 얼마인가요?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네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당연하죠. 태식님 작품은 정성이 느껴져요. 특히 나무결을 살리는 솜씨가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축제가 끝난 후 태식은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축제를 계기로 태식은 본격적으로 목공예에 몰두했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작은 공방을 마련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었지만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더 복잡하고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새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작은 상자와 액자, 테이블 장식 등은 소박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시간은 그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자식들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주희야, 요즘은 하루가 짧게 느껴져.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작품 구상하느라 바쁘고 낮에는 주문 작업하느라 정신없어.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 좋다. 1년이 지나자 태식의 작품은 지역을 넘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그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지역 신문에 소개했고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 공예품의 따뜻함과 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들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는 작은 화랑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태식의 소득도 점차 늘어나 고시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자씨, 이제 고시원 생활은 끝이네요. 작지만 내 집이 생겼어요. 축하드려요, 태식님. 정말 노력하신 결과예요. 새 집은 어떠세요? 좋아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있어서 가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네요. 이제 자제분들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 집도 생겼고 생활도 안정되셨으니.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도 저 없이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태식의 말처럼 그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도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태식의 공방은 더 커졌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도 생겼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복지관의 도움으로 2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쪽은 새 모양을 좀 더 부드럽게 깎아주세요. 김 선생님은 이 테이블 다리 부분을 맡아주시겠어요? 알았네, 태식아. 근데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다니.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태식의 공방은 단순한 목공소가 아니라 노인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자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부터 복잡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손이 이제 말을 안 듣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무의 결을 느껴보세요. 5년이 지난 후 태식은 70세가 되었지만 그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그의 공방은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주 3회 정기적인 수업을 통해 은퇴 노인들에게 새로운 취미와 직업을 가르쳤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그를 제2의 인생을 찾은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이름은 더욱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을 때 영자가 들뜬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식님, 큰 소식이 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다고 해요. 다큐멘터리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인생 이막 목공예로 피어난 노년의 꿈이라는 주제로요. 노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부끄럽네요. 그냥 거절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 돼요. 많은 노년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꼭 해보세요. 태식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고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촬영되었습니다. 영자의 조언대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죠. 그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복지관과 목공예가 저를 구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나무를 만지면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알게 됐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제 인생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5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졌어요. 그저 그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톤 혹시 이 방송을 통해 자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그들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그저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큐멘터리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태식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공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작품 구매 문의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식에게 강연을 요청했고 그는 여러 노인복지관과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65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70세가 된 지금은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태식은 점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작은 원룸에서 나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는 태식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TV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TV에 아버지가 나왔어. 어머, 정말이네요. 시아버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내버려 두다니. 현우 역시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했고 아내 이미영과 함께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고시원에서 지내셨다니. 당신 집을 팔고 아버님께 돈을 안 드렸다고요? 그때는 사업 확장하느라 급했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는데. 두 아들은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시간들, 수면제를 통해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동시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했어.
내가 더 심했고 집 한 돈도 내가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를 찾아뵈야 할 것 같아. 그래, 용서를 구해야지.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태식의 공방에 2명의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목공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민우야, 현우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의 재회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처음에는 냉담하게 대했지만 아들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봤어요. 정말 저희가 너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홀로 두고 저희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찾아온 거니? 돈이 더 필요해?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물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아들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살짝 살이 오른 모습이었고 현우는 비즈니스맨답게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헬쑥한 얼굴이 피로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 하자.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태식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집을 판 건 현우의 투자 실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희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은퇴 후에 너무 무기력해지실까 걱정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자신만의 삶을 찾았으면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에게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완전히 왜곡했어요. 집은 팔았지만 그 돈을 저희 욕심대로 써버렸고 아버지를 홀로 내버려 두었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 확장에 집착해서 그 돈을 모두 투자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뜻을 품고 있었다니. 주희가 자신의 노후를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항상 내 앞날을 걱정했었지. 하지만 너희가 택한 방법은 너무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계획은 결국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난 이미 다 용서했다.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지금도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었을 거야. 너희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진 셈이지. 아버지.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마.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지 마. 난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제 집에는 방이 남아있고.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자리가 생겼어. 여기서의 내 삶이 행복하단다. 태식은 단호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은 그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와도 좋아.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내 손주들도 보고 싶구나. 정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태식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공방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복지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아들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만남은 태식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민서가 이렇게 나무를 깎으면 더 부드러워진단다. 천천히 해봐.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무 작품 만들고 싶어요. 그래, 넌 재능이 있구나.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아버지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공방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로 여겼고, 주말마다 찾아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태식은 손주들의 창의력과 열정에 감동했고, 자신의 기술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호는 일하면서도 한국에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현우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손재주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식의 80세 생일날 모든 가족과 복지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5년 전에 집을 팔고 받은 돈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민호야, 이제 와서 그런 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어머니의 뜻이었고 저희가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우리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목공예 학교를 만들자꾸나. 나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으로. 모두가 감동으로 박수를 쳤고, 이날의 생일 파티는 태식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주희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런 형태로 완성되는 것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태식의 인생 2막은 더없이 충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극복의 과정을 많은 노인들과 나누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시작한 목공예 학교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족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주까지 태식의 주변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버림받아 절망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사랑과 존경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90세가 되던 해, 손주 민석이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할아버지처럼 직접 만든 작품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에요. 태식은 감동적인 마음으로 손주가 준 선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 액자였고, 그 안에는 오래전 태식과 주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테두리에는 작은 새들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태식이 평생 만들어온 작품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맙구나. 이건 할아버지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저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이 기술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구나. 그게 진정한 장인의 길이란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주희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인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네요. 자랑스러워요. 주희야,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줬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찾은 길이에요.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곧 올까? 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태식은 눈을 뜨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주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대로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공의 학교에서 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픔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요. 태식 씨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큰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은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연스타였습니다.